네, 러시아가 자폭 드론을 띄워서 우크라이나 항구를 집중 공격했고 우크라이나도 맞불 드론 공격을 이어가면서 공중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러시아와 튀르키예가 흑해 곡물 협정 관련 정상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고 우크라이나는 프랑스와 곡물 수출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연일 드론을 동원해서 공격을 좀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일대를 공격을 했는데 보니까 항만 일대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마치 드론의 네. 공격 양상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전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모스크바시 그리고 모스크바주를 감싸고 있는 뭐 깔루가라든지 프스코프 이런 러시아 본토 지역에 대해서 거의 하루에 30에서 40대 이상의 드론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이제 공격을 이렇게 했죠. 그에 대한 보복 대응으로 러시아 또한 일종의 이제 군집 드론을 형성시켜서 20대, 30대 정도의 아마 샤헤드 계열로 추정이 됩니다. 이란제로부터 이렇게 들여온 샤헤드를 러시아에서는 이제 계란2라고 하는데 이 드론을 군집 형태로 띄워서 주로 이제 오데사 항 곡물 수출을 하는 이런 인근 지역에 무차별적인 좀 공격을 감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곧 아마 현지 시간으로 오늘 푸틴 대통령과 에르도안 튀르키 대통령 간에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에 관한 이런 정상회담 의제가 굉장히 깊숙하게 논의가 될 텐데 뭐 이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이제 방법도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항만을 공격하는 것은 곡물 수출과 관련해서 러시아가 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가 담긴 공격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역시 드론을 이용해서 좀 맞불 작전을 펴고 있는데.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나 러시아군 군사시설 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크림 대교를 집중 공격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 크림 대교에서 뭐 통행이 중단됐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요. 크림 대교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배경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동안에 사실 크림 대교에 대한 공격은 무인 수상정이나 그리고 서방으로 받은 이제 공대지 미사일로 스톰 섀도우와 같은 미사일로 공격을 이렇게 해왔고요. 우크라이나군이 집요하게 크림 대교를 공격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뭐 공격이 잘 이루어져서 크림 대교 그 자체를 파괴를 시키게 된다면 러시아 본토로부터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크림 지역이라든지 여타 돈바스 지역을 포함한 이 지역을 해상으로 분리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크림 대교는 현재 러시아군 입장에서 중요한 후방 병참선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무인 수상정의 공격을 사전에 식별하고 또 적시에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배를 띄워가지고 수상 장벽을 쌓아놓고 이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크라이나군, 러시아군 양쪽에게 크림 대교는 굉장히 확보해야 될 그런 중요한 표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크라이나군은 계속해서 크림 대교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러시아 서부의 군 비행장을 급습해서 전투기 여러 대를 파괴한 우크라이나군의 무인기가 골판지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골판지로 만들어진 드론 이것도 좀 신기한데 골판지로 만들어진 드론이 또 방공망을 피하기가 어려운 장점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정확한 사실관계는 어쨌든 종이 드론을 활용해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꾸르스크라고 하는 군 공항에 이 종이 드론을 이제 공격을 해서 최소 수호위 계열의 전투기 그리고 미그 계열 전투기 한 4기에서 5기 정도를 이렇게 이제 타격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때 사용됐던 드론이 그동안에는 실제 전장에 투입되지 않았던 종이 드론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이것은 아마 호주의 사이펙스 시스템스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도입한 그런 이제 드론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이 드론의 최대 강점이라 한다면 일단 가성비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폭 자체가 2m를 넘지 않고 그리고 이 자체가 굉장히 특수 종이 재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레이더에 의한 탐지 및 식별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 실제 공격을 당했던 꾸르스크 지역은 사실 우크라이나 지역과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드론이라든지 무인기를 띄워서 우크라이나군이 공격을 감행했다면 쉽게 러시아군이 식별과 탐지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이 종이 드론을 활용함으로써 러시아군의 방공망, 레이더망을 회피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꾸르스크 지역에 위치한 군 공항에 이 수호위 계열 그리고 미그 전투기를 효과적으로 타격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군이 이런 종이 드론을 포함한
무인기를 활용한 이제 대대적인 공격에 나서는 이유는 지난 6월 초에 대반격 작전을 시작을 했지만 전선에서의 어떤 성과가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드론이라든지 무인기를 통해서 마치 우크라이나군은 전투기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항공 우주 작전의 효과를 좀 톡톡히 누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성비 좋은 종이 드론이라든지 여타 드론들을 활용해서 전투기가 임무를 수행해서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표적들을 매우 효과적으로 이렇게 파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종이로 만든 드론을 이용해서 전투기를 파괴했다. 가성비로 따진다면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가성비가 될 텐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골판지를 활용한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좀 더 풍부하게 더 많이 사용될 가능성 또 그런 것도 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종이 드론이 가성비가 좋고 그리고 적의 레이더를 회피해서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치 게임 체인저로서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런 이제 평가들도 있습니다만 이 종이 드론 자체가 일단 기상 조건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일정한 효과를 지속적으로 누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열화 우라늄 탄을 보낼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열화 우라늄 탄이 무엇인지부터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생소하실 테니까 이게 어떤 무기인지 좀 소개시켜 주신다면요. 열화 우라늄 탄은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 쓰고 남은 일종의 우라늄 폐기물을 재가공을 해서 그것에서 획득된 일종의 우라늄을 약 한 4kg 정도 해서 전차포 탄에 탄두에 주입을 시키는 그런 일종의 소위 철갑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관통력이 좋고요. 운동 에너지가 좋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차포 120mm 포에 들어가는 전차포 탄약에 비해서 월등하게 그 관통 능력이 뛰어난 그런 탄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미국에서 에이브람스 전차를 실제 우크라이나에 인도를 하게 되면 빠르면 9월 중순, 늦어도 9월 안으로 실제 에이브람스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이 되게 될 텐데 바로 이 에이브람스 전차와 함께 미국에서는 열화 우라늄 탄을 실제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미국이 이렇게 열화 우라늄 탄을 지원하는 이유는 실제 이런 전차 그리고 기가 및 기계와 전력이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전력들이 러시아군에 비해서 현격하게 양쪽으로 열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화 우라늄 탄과 같은 이런 굉장히 위력이 좋은 성능이 좋은 전차포 탄약을 지원함으로써 일종의 질적으로 이런 에이브람스와 같은 전차의 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탄두에 그야말로 우라늄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통력은 뭐 일반 포탄에 비해서 월등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어떤 전시 그러니까 기존의 전쟁에서 좀 이런 열화 우라늄탄이 사용된 적이 있는지가 좀 궁금한 게 아무래도 이게 우라늄이다 보니까 이것이 사용된다고 하면 이것의 후과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실제 미군이 과거에 걸프전 때 이 열화 우라늄탄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뛰어난 관통력 때문에 당연히 선호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열화 우라늄탄이 폭발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분진이 결국은 사람의 인체로 이렇게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능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무기들이 결국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쟁 이후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환경 오염이라든지 또 사람에 대한 인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치명성도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런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이 더티밤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되는데 앞서 잠시 언급해 주신 대로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M1 에이브럼스 탱크도 지원한다고 하죠. M1 에이브럼스 탱크도 워낙 유명한 전차이기 때문에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이미 지난 1월 정확하게 1월 25일입니다. 미국이 그동안에는 지원을 꺼려왔던 공격무기 에이브럼스 전차를 드디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결정하기로 이렇게 지원하기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최초는 한 31대 정도를 우선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이제 방위 공약을 발표를 했고 그중에 한 10대 정도가 9월 안으로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약 한 우크라이나군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가 독일의 어떤 훈련장에서 에이브람스 운용을 위한 교육 훈련을 이미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에이브람스 전차를 운용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지구상에 현존하는 전차들 중에서 에이브람스는 독일의 레오파르드와 함께 지상전에 이렇게 굉장히 그 뛰어난 전차로 이렇게 평가가 네. 되고 있고요. 최대 항속 시속 한 70km 정도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있고 120mm의 주포를 장착함으로써 최소한 유효 사고로는 3km 이상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트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 단시간 내에 고출력을 낼 수 있는 이런 기동성을 보유하고 있고 나름대로의 막강한 화력과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전차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어떤 전차 전력은 좀 우크라이나가 많이 열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군이 이렇게 에이브럼스 전차를 지원해 준다면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상전의 어떤 게임 체인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우크라이나군은 네. 그 에이브람스나 레오파르드가 이렇게 상당 부분 많은 양들이 이렇게 단시간 내에 좀 들어와서 네. 전황을 좀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전력 제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요. 사실 전차 10대가 9월 네. 중순이나 9월 말까지 들어온다. 그 10대를 운용을 해서 큰 효과를 좀 발휘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네.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런 무기들이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다른 여타 무기들과 함께해서 우크라이나에 수행하고 있는 이런 지상 작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요. 그와 함께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크림 대교에 대한 공격, 그리고 비록 전투기는 없지만 일종의 드론이라든지 무인 공격기를 활용한 전략 공격 작전을 통해서 러시아 후방에 대한 후방 교란 그리고 일부 전선에서의 이런 효과들이 누적이 된다면 네. 지금 일부 방어선을 우크라이나군이 돌파했던 것처럼 유의미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한참 지금 전쟁 중인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했다라고 합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19개월 만인데 우크라이나 최근에 대반격을 선언한 이후에 영토 수복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 속에서 국방장관을 경질했다. 이 의미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사실 레즈니코프 국방장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과정부터 네. 함께했던 정치적인 동지 관계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 군령권을 가지고 전쟁 초기부터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휘를 해왔던 인물인데 결국 우크라이나 국방부 내부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부정부패 문제 때문에 사실상 레즈니코프 국방장관을 이제 경질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정부패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지난 6월부터 시작했던 이 대반격 작전의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전선의 교착 상태를 좀 해소하기 위한 내지는 대반격 작전의 효과에 책임을 물어서 이렇게 경질했다라고 보는 부분이 타당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레즈니코프 장관을 경질하고 1982년생입니다. 루스젬 엠베로비치 우메로프라고 하는 기존에 이제 우리로 치면 뭐 국회에 해당되는 라다 출신 의원이자 과거엔 또 기업인 출신인 이 42세의 우메로프 장관을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해서 조만간에 우크라이나 의회인 라다에서 아마 인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네.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우메로프 국방장관 지명자는 사실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의 선조들은 크림 지역의 크림 따따르라고 하는 인종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메로프 장관을 임명한 데는 일종의 국민 통합의 의미를 좀 갖고 있다. 네. 소수민족에 대한 국민 통합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크림 타타르 출신이라고 하는 그 자체. 사실 지금 크림 공화국은 지난 2014년부터 러시아가 크림을 병합함으로써 빼앗긴 영토인데 이 크림 지역의 그것도 소수민족 출신의 우메로프 전 의원을 국방장관에 임명함으로써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편에서는 이 전쟁 목표인 영토적 완전성 회복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였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국방장관 교체에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보통 전쟁 중에 국방장관이 교체됐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전선에서 상태가 좀 교착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상황을 좀 반전시키기 위해서 보통 장수를 교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서서도 저희 기자가 전해줬습니다만 부패 문제와 연관돼서 또 이 경질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한창 중인 우크라이나에 과연 어떤 부패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런 궁금증도 들거든요. 사실 이 부패 문제는 이 전쟁 이전에도 우크라이나 사회에 사회 발전을 지연시키고 좀 제약하는 그런 고질적인 요인이었습니다. 네. 사실 그런 요인들 때문에
뭐 전쟁이 지속되는 요인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토 가입이라든지 유럽연합 가입에 대해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선뜻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배경도 됐었는데요. 전쟁 기간 중에는 이제 서방에서 많은 국가들이 무기 지원을 포함해서 인도적 지원 또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이런 이제 지원금들이 우크라이나 국방부를 통해서 배분되는 과정, 쉽게 얘기하면은 병사들이 먹는 문제 그리고 뭐 피복 문제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정 고위 인사들이 이제 기업인들과 결탁을 해서 횡령, 배임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작년 말부터 레즈니코프 장관을 경질한다고 하는 이런 이제 가능성들이 제기됐는데 최근에 이제 대방기약 작전의 어떤 성과가 미미하고 또 앞으로 동계 작전으로 이제 전환이 되기 전에 어떤 전선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좀 변화를 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이 부분만 짚어보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죠. 정상회담을 갖는데 흑해 곡물 협정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소치 정상회담 이제 곧 시작이 되리라고 해서 예상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의제는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이니셔티브의 복원 문제입니다. 네. 사실 작년 7월에 튀르키예가 중재를 해서 우크라이나와 유엔과 그리고 유엔과 러시아 간의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합의가 성사가 됐고요. 이 곡물 수출 합의를 통해서 국제사회가 당면했던 식량 안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7월입니다. 러시아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이니셔티브를 더 이상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네네. 일종의 이제 파기를 하면서 다시 국제사회가 식량 안보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비록 유엔과 우크라이나 간에 그리고 러시아와 유엔 간에 이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이니셔티브가 과거에 합의가 됐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에르도안 대통령이고 튀르키예이기 때문에 이번 소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고 일정 부분 성과가 나오리라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엔에서도 흑해를 통한 이 수출 네. 문제에 다양하게 얽혀 있는 문제 중에서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제재를 풀어준다는 문제들 그리고 국제은행 간 통신망 협회에서 러시아 농협은행에 대해서 이 제재를 풀어주는 문제를 어느 정도 양보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성과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